예, 경제 코멘트 21세기 경제연구소의 경제 코멘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소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그 주요 대책 중에 하나가 가계대책인데, 지금 최근에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신데, 아마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계부채가 무슨 심각해요. 가계부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가부채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또 국가부채와 마찬가지로 지금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가계부채보다 부실률이 더 큰 기업부채는 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라는 건 내 책임 아니다 이거예요. 현 정권에서. 이 전 정권에서 가계부채 키워놨다는 거예요. 이 경기가 나빠도 우리 책임 아니다. 변명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그럼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겠어요? 재작년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2%는 2%. 이게 세계 115위예요. 꼴찌 중에서 이렇게 몇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우리 2.8%예요. 세계 107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낮았던 때가 언제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책임을 묻질 않아요.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질 않아요. 왜? 가계부채 등등이 경제정책 실패한 거 없어. 가계부채 때문에 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런 변명거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변명거리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정부가 저성장의 원인으로 가계부채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 한번 꼽아볼까요? 덴마크 145%예요. 스위스, 네덜란드 120% 이상이에요. 이 2009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2009년 가계부채 비율이 80%예요. 우리나라 훨씬 낮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 세 나라들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이죠. 2배 이상 높아요. 거기다 경제도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리스 50%예요. 이탈리아 40몇 %예요. 스페인 80%란 말이에요. 이 나라들은 국민소득은 좀 높지만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높아요. 그러나 경제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언제 위기가 터질지 모르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밖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10,000 이하예요. 예, 상당히 예외인데,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잘 사는 나라가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당연히 이렇죠. 국가 경제의 저축이 충분해서 기업이 빌려가도 남아서 가계들이 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계에는 감히 은행 돈을 빌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은행 문턱은 그만큼 높았어요.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야 경제도 성장하고 그래야 그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니까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대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나 그 뒤로 경기가 부진하긴 했지만 우리 자본 축적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자본 축적이 충분해지니까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도 돈이 남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사장시켜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가게에 대출해주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자본 축적이라는 게 좋은 게 좋아요? 아니,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당연히 자본 축적이 많은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그 단계로 가고 있어요. 자본 축적이 충분해서 아니 오히려 넘칠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에요? 지금 어이없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과연 몰랐겠냐?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그 국내의 주류 언론들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통속인 것만 같아요. 그 사람들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자본 축적이 많을수록 좋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경제학 배우자마자 그 배우는 건데 그렇잖아요. 거시경제학 배우면 그것부터 나오잖아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일부에서 주장하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비중으로는 그럭저럭 양호한 편인데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유 그런 진짜 그건 통계 조작이에요. 가처분 소득? 그 용어를 쓰려면 공식적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계정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처분 소득 거기다 뭘 넣어놨어요? 국민들은 몰라요. 그 다른 나라 가처분 소득은 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공을 하지 않아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려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통계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가계부채 비율이 진짜로 심각한 문제라면 그 부실률로 따져야 하잖아요. 가계부채 문제가 터졌어. 뭘로 터졌어? 부실이 엄청나게 커졌어. 그걸로 따져야 되잖아요. 가계부채가 부실해지면 금융기관들 경영수지도 부실해지고 그리고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들고 혹은 금융공황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실률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 가계부채 부실률하고 기업부채 부실률하고 누가 더 높아요? 기업부채 부실률이 훨씬 높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럼 뭘 먼저 걱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기업부채 부실을 먼저 걱정을 해야지. 그러나 기업부채 부실을 가지고 문제로 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 기업부채 부실률은 세계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해요. 근데 그 기업부채 부실률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실률은 훨씬 더 낮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가계부채라는 게 심각하다는 게. 그리고 그 가계부채라는 거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기업부채는 기업 부도나면 그만이잖아요. 회수 못해요. 근데 가계부채라는 것은 거의 100% 담보예요. 지금 한 7, 8%예요. 담보가 다 있잖아요. 또 보증인도 붙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정적이라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하고 가계금융자산을 비교하면 가계금융자산이 약 2배 정도 많아요. 거기다가 가계는 금융자산만 있냐? 아니에요. 부동산 등 실물자산들이 있어요. 실물자산은 이 가계 금융자산의 약 4배예요. 그거 뭐 가계부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가계부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걸 경제 전문가들이 모르고 정책 당국이 모르겠냐고요. 나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 정책 실패를 왜 은폐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정책 실패를 은폐해주면 경제 정책을 성공할 길이 열리질 않아요. 실패한 것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래야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을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없이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이런 주장은 뭐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다분히 이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겠는데요. 오늘 나온 본 거 보니까요, 대부분 정부에서 내놓은 가계 부채 대책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 그럭저럭 쓸만하다. 근데 이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은 그것도 한심한 얘기예요. 예? 참여정부의 유일한 정책 실패는 가계부채 억제였어요. 가계부채를 억제했더니 돈이 막 계속 쌓여가요. 기업도 쌓여가지, 금융기관들도 쌓여가지. 그 돈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가계부채 억제하니까 니들 좀 빌려가 했는데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서 못 빌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어떻게 됐어요? 참여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국가 경제 경영을 잘했어요.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 사회적 결속력이 깨져버렸잖아요. 빈부격차가 커져버렸잖아요. 집 살 희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민심이 등을 돌렸잖아요. 가계부채 억제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정권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두고 봐요. 물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경제는 잠깐 살아나겠지.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거품이 일어난 즉시 꺼지는 단계로 간다고 봐야 돼요.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은폐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수는 악수를 부른다. 처음 나쁜 수를 뜨면 그 나쁜 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더 나쁜 수를 떠요. 그리고 그 나쁜 수를 뜨면 또 그걸 억지를 부리기 위해서 또 나쁜 수를 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이에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잠재성장률 문제나 기타 문제들도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성장률. 네.